실적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12개월 선행 EPS가 네. 상승 중이면 좋다 네. 하셨는데 변화 있었나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빨리 좀 약해지는 것 같아요. 12개월 선행 EPS가 지금 8월 초를 지나면서 완만하게 살살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다행히 순익은 올라가고 있어서 한 번 정도는 반등할 수 있는 여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게 조금 불안 요인이다. 그래도 실적이 좋으면 올라가지 않아요?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겠죠. 자, 일단은 이게 하향 조정되면 왜 안 좋은가라는 그림은 상향 조정되는 구간에서는 저점도 높아지고 고점도 높아집니다. 즉 추세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멈추게 되면 박스권이 될 것이고 이게 내려가게 되면 추세가 좀 내려갈 수 있다는 그림들을 보여줘서 이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제 9월 말 10월 지나면 이제 3분기 실적 시즌 들어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3분기, 4분기 실적 전망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한 33조 나왔다라고 하는데 3분기는 45조, 4분기는 44조.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미국 GDP 성장도 둔화되고 유럽도 바닥을 찍고 턴하는 그림들을 바닥을 찍는 그림을 보여줄 거고 중국 경기가 아직까지 불안정한 상황에서 한국 기업 이익은 2분기보다 3분기는 12조, 2분기보다 4분기 11조가 늘어난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죠. 저는 이게 좀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분기 대비 3분기, 2분기 대비 4분기 이익이 늘어난다라고 이 업종들이 실적 개선을 이끌어줄 거야 라는 업종이 대표적으로 유틸리티, 반도체, 에너지, 상사자본재, 디스플레이, IT가전, 조선 이런 업종인데 3분기, 4분기 이익 전망치 전월대의 변화를 보면 이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어요 이미. 네. 그렇게 본다면 프리어닝 시즌 9월 말 시작되는 프리어닝 시즌에서는 전반적인 실적 하향 조정이 나타나면서 12개월 선행 EPS를 좀 내려놓지 않을까. 물론 큰 흐름에서는 쭉 올라가다가 좀 쉬는 그림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마 10월, 11월 시장을 좀 괴롭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9월 달에 반등이 있다 하더라도 그 흐름들이 2,700, 2,800 가는 흐름을 보여주긴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12개월 선행 EPS 상승세가 좀 주춤해진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슬로해지는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2분기 실적 시즌이 끝나면서 전반적으로 실적 전망치 변화가 크지 않은데 앞서 보여드렸던 3분기, 4분기 실적을 끌어줄 거야 라는 업종들 중심으로 약하게 조정되다 보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완만하게 하락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스권 얘기해 주셨는데 네. 요새 뭐 주가가 막 거기서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박스권 돌파 언제쯤 가능할 것 같아요? 빠르면 올해 말, 뭐 늦어도 내년 1분기 중에는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큰 그림을 보면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약해졌죠. 달러 인덱스도 올라왔고 채권금리도 올라옴에 따라서 좀 밸류에이션을 좀 제가 생각했던 23년 평균치보다는 좀 낮게 한 2,650선 정도 맥스로 본다면 2,700선 정도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올해 연말까지는 좁게는 2,450에서 2,650, 좀 넓게는 2,400에서 2,700 정도의 박스권 밴드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2024년을 가면서 시장이 걱정했던 요인들을 하나둘씩 풀면서 좀 방향성을 위쪽으로 잡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경기는 완만하게 회복되는데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가게 된다면 경기 모멘텀 회복, 유동성 모멘텀 회복 이런 것들이 24년 증시를 좀 끌어가는 그림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경기가 회복되는데 왜 금리 인하하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왜 금리 인상을 했나가 중요하겠죠. 만약에 경기가 좋아서 금리 인상을 했다면 경기가 나빠져야 금리 인하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경기는 논외로 하고 물가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한 거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기자들이 질문했던 게 2023년에는 경기 침체 갈 수 있다는데 물가가 안 잡히면 파월 연준장 당신 뭐 할 겁니까?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오면은 뭐 할 거냐? 통화정책은 금리 인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경기보다는 물가에 완전히 오리엔티돼 돼서 금리 인상을 여기까지 끌어왔다면 물가가 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연준이 생각하는 눈높이에 근접하게 된다면 저는 2024년에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재개되면서 시장에는 굉장히 우호적인 투자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팩터가 물가였고 결국은 그러면 금리 인하하려면 물가가 잡히는 게 관건인데 네.
뭐 잡힐 걸로 보세요? 뭐 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확률적으로는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CPI 3.2% 나왔죠. 그걸 좀 해부해서 보면 압도적으로 서비스 물가 때문에 3.2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서비스 물가가 3.65거든요. 기여도가. 그러니까 3.2 중에 3.5가 서비스 물가고 에너지가 마이너스 0.88, 뭐 식품이 마이너스 0.6 몇 이러면서 3.2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 물가만 잡히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서비스 물가 중에 뭐가 그렇게 차지하길래 3.5냐? 주거비가 2.65입니다. 2.65. 자, 3.2에서 2.65를 빼면은 1%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 현재만 놓고 본다면. 그래서 여기서 뭐 에너지 가격이 오르든 음식료품이 오르든 그 오르는 데에 따른 반등의 가능성은 있긴 하겠지만 주거비가 2%포인트 레벨 다운된다는 것만으로도 물가는 좀 안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걱정하시는 에너지 가격이나 곡물 가격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이너스예요. 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유가도 80달러 중반을 간다 하더라도 플러스 반전하는 시점은 올해 말 그리고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10% 이상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0.86의 기여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플러스 10이라 그래서 물가를 2%, 3% 끌어올린다는 말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 원자재 가격은 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물가. 그러면은 주택 물가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미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프레디 맥이나 케이스 실러에서 발표하는 주택 가격 변화를 보면은 이미 꺾여서 플러스 19%였던 게 0에 갔거든요. 예. 근데 이제 CPI는 1년이나 1년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이제 4개월 연속 좀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방향성 결정된 것 같습니다. 주택 물가가 내려갈 것이다라는 방향성을 보여주는데 22년 7월이 고점이 지금 꺾여서 내려오는 게 22년 7월을 반영하는 건지 21년 7월을 반영하는 건지 22년 3월을 반영하는지가 조금은 기로에 놓여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4분기에 이 흐름들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22년 3월을 기점으로 떨어지는 곳과 같은 맥락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아마 올해 연말에는 좀 물가가 생각보다 많이 낮은 그림들을 열어놓을 수 있겠고요. 만약에 21년 7월 흐름들을 지금 반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연말까지는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굉장히 빠른 둔하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방향성은 좀 명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4분기 동안에는 CPI 주택 물가가 바로 떨어질지 아니면 등락을 보일지 조금은 확인해야 되는데 그 이후의 흐름들은 좀 레벨을 떨어뜨리는 물가를 끌어내리는 그런 힘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걱정을 해요. 네. 이제 금리 인하하면 좋긴 좋겠는데 야 이거 금리 인하하면은 뭐 증시 폭락하는 거 아니야? 어? 얼마나 안 좋으면은 금리를 인해 뭐 이런 거죠. 네. 맞는 생각인가요? 자, 2000년대 이후 3번 금리 인하 국면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들고 금리 인하하면 폭락이야 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인과관계, 선관계가 조금 틀렸다,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3번 금리 인하 국면이 한 번은 IT 버블, 한 번은 금융위기, 한 번은 코로나 사태였습니다. 3번 모두 다 버블 붕괴, 엄청난 금융 시스템 충격, 그리고 거의 경제가 멈춰버리는 위기였죠. 즉, 경기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주는 위기가 발생했기 때문에 증시가 폭락을 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한 겁니다. 금리를 인하해서 증시가 폭락한 게 아니라 반면에 통화정책 정상화 그러니까 지금까지 금리 인상을 했는데 어느 정도 안정됐으니까 통화정책을 조금은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겠다 또는 어떤 위기가 발생했으니까 우리는 지금 위험하지 않지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할 때는 증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른 의미로 말씀드리면 왜 금리 인하를 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경기가 엄청 충격을 받아서 금리 인하를 하면 당연히 폭락이고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물가가 잡혀서 또는 대외 변수로 인해서 좀 불안정한 흐름들이 나타나니까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증시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통화정책 정상화라는 의미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을 걸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그동안에 뭐 주도주 네. 바뀌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셨는데 여전히 같은 생각입니까?
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긴 하죠. 그러니까 짧게 보면 그 단기 상승, 단기 하락 국면에서의 중심에 서 있는 업종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짧게 보면 23년, 길게 보면 20년 3월 이후 시장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바뀌었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예. 특히 반도체, 전기차, 2차 전지, 신재생에너지, 뭐 인터넷, 최근 들어서는 조선기계까지 이런 업종들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정책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고 재정이 투입되고 있죠. 그리고 조선기계 같은 경우는 물동량 확대 또는 새로운 뭐 조선 같은 경우도 LNG선 확대가 되니까요. 그리고 기계 같은 경우는 인프라 투자 이런 것들에 대한 수혜를 받으면서 시장을 끌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익 개선 기여도도 이들 업종이 굉장히 좋다라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년, 25년, 특히 24년에도 좋지만 25년에 더 좋은 업종들을 보면 반도체, 화학, IT 가전, 조선, 철강, 소프트웨어, 자동차 이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자, 이 7개 업종이 24년에도 괜찮고 25년은 더 좋은 업종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기여도는 덩치가 크면은 기여도가 높으니까 이익 모멘텀까지 같이 보면 조선, 반도체, 화학, IT 가전은 이익 모멘텀 25년 기준으로 1, 2, 3, 4위입니다.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어서 반도체, 2차 전지, 조선은 아마 시장의 중심에 설 텐데 올해 조선하고 2차 전지가 워낙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반도체가 그 주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도 이익 모멘텀까지 받쳐주고 있고 문제는 자동차예요. 자동차 이익 모멘텀을 보면 꼴찌에서 2등이거든요. 그러면은 자동차 업종이 안 좋은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얘기일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자동차 밸류에이션이 지금 3배, 4배입니다. 3배, 4배. 예. 내연기관차로서의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전기차로서의 평가를 받으면 뭐 20배, 30배 간다는 말씀은 당장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되는 그림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베트남 전기차 업체가 미국에 상장을 했는데 GM 포드보다 시가총액이 훨씬 높습니다. 그만큼 전기차에 대한 프리미엄 또는 내연기관차에 대한 디스카운트 굉장히 극심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서 24년에 현대기아차, 뭐 국내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에서의 활약을 하게 된다면 밸류에이션 정상화는 충분히 있을 거다라는 측면에서 자동차도 관심 있게 바라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이제 주도주라고 했던 자동차 반도체 주가가 뭐 별로 안 좋아 보여요. 그래서 살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요 그림, 위에 그림 뭐냐면은, 연초부터 올해, 지난 주말까지, 업종별 수익률인데요. 반도체 주가 안 좋아, 자동차 주가 안 좋아해도 올해 연간 수익률을 보면 여전히 코스피를 아웃퍼폼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주도력을 보여줬다 쉬는 과정은 있다 하더라도 주도권이 박탈당하거나 주도권을 잃은 경우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주도업종 중에서 6월 9일 코스피가 2650을 기록했던 시점에서 박스권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가격 메리트가 생긴 IT 가전, 화학, 인터넷, 반도체, 자동차는 지금 시점에서부터도 좀 모아나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는 업종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철강 조선은 아직까지 가격 메리트가 좀 약하기 때문에 좀 조정받은 다음에 좀 충분한 조정이 있은 뒤에 천천히 접근하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리드리면 주도업종은 여전히 살아있는데 최근 좀 부진했던 그런 주도업종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업종들을 먼저 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까지 봤을 때 팀장님이 생각하는 넘버원 업종 어떤 겁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익 개선 기여도도 1등, 이익 모멘텀은 2등. 반도체라고 말씀을 드리셨거든요. 아직까지는 반도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그래, 턴어라운드는 맞고 업황이 살아나는 건 맞는데 수요가 얼마나 붙어주고 얼마나 이익이 개선될지는 모르겠다. 속도나 강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퀘스천 마크가 있는데 저는 최근 엔비디아 실적을 보면서 어느 정도 선행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2016년, 17년에도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이 턴어라운드 하는 것보다 엔비디아가 먼저 움직였고요. 이번에도 좀 비슷한 그림이겠죠. 게다가 기존 수요 플러스 AI 수요 이런 것들이 붙어주면서 좀 성장성을 좀 재평가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2016년, 17년도 이런 흐름들이 좀 비슷했습니다. 감산이 있었고 그러면서 업황이 턴어라운드함에 따라서 주식시장 올랐는데 계단식 상승을 보이다가 수요 회복이 확인되면서 쫙 날아갔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이익 전망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향 조정됐고 이익이 레벨업 되면서 주가가 2017년 한 해 동안에도 거의 100% 가까운 상승을 했던 거죠. 반도체 지수 자체가. 저는 아마 내년에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최소한 업종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반도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뭐 2016년, 17년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주도주가 시장을 계속 이끌어갔나요? 네, 2016년, 17년 2년 동안을 보면은 반도체, IT 가전, 철강, IT 하드웨어, 은행 에너지, 화학, 소프트웨어 딱 8개 업종만 시장을 아웃퍼폼했고요. 나머지 18개는 언더퍼폼했고 그중에 10개 정도는 수익률이 아예 마이너스였습니다. 코스피가 26%가 올랐는데 시장이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과정에서는 주도주로의 쏠림 현상, 이 업종들이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힘들은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쉴 수도 있고 등락을 보일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저는 내년까지 흐름을 좀 보면은 기존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그리고 인터넷, 조선, 기계 이런 업종들은 얼마나 싸게 잘 모아가느냐가 올해 4분기에 관건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얘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얘가 계속 올라가는데 그럼 싼 거를 보자라는 거는 굉장히 짧은 매매,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월에는 보면 소외주들이 좀 네. 뜨거웠죠. 네. 특히 이제 중국 소비주가 좋았어요, 오랜만에. 네. 근데 중국 경기가 빨간불인 상태에서 9월, 10월에도 뭐 기회가 있겠어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중국 단체 관광이 허용됐다라는 측면을 보면은 일단 호텔, 레저 그리고 소매유통, 소매 쪽에서는 면세점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 회사 본사가 을지로인데 명동 쪽인데 외국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중국인 제외하고도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면세점이나 이런 쪽들의 수요나 이익에서는 조금씩 있었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중국 관광객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아마 9월 또는 10월 달에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확인하면서 좀 그 좋은 그림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호텔 레저 같은 경우는 이익 전망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소매유통 같은 경우도 실적이 많이 떨어졌다가 조금씩 올라오는 그림인데 외국인이 초기 국면에서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계속적으로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소외주였던 그리고 내수주 특징적으로는 건강관리와 통신이 있는데 지금 통신은 외국인 조금씩 사고 있고 건강관리는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은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이들 업종 또한 팡 튈 때 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좀 밀리고 눌리고 좀 어느 정도 소외됐을 때 다시 한번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아마 연말까지 수익 기회가 한번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내려갔어요. 네, 맞습니다. 아직은 뭐 찬바람은 아니지만 이제 찬바람 곧 불 거 아닙니까? 네. 투자자들이 뭐 또 이제 생각나는 게 있어요. 배당주. 네. 지수도 강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셔서. 근데 올해 배당주 투자는 어떨 것 같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찬바람이 불고 이제 겨울이 되면 배당 시즌이 돌아오니까 배당주가 좋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계절성을 보면 뜨거운 여름에 주가 수익률이 좋습니다. 요 밑에 그림은 2010년 이후 월간 코스피 대비 얼마나 아웃퍼폼했나 언더퍼폼했나를 평균치를 보여드리는 건데 가장 좋을 때가 4월이었고요. 중간 배당할 때. 그리고 7, 8, 9월이 좋았고 3개월 연속 좋았고 10월부터 조금씩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11월, 12월에 좀 많이 안 좋았고 내년 1월까지 안 좋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배당주 투자로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는 시점은 9월 한 달 정도 길게 본다 하더라도 10월 중순 정도까지가 열려있다라고 보는 거고 배당을 받기 위해서 하시는 투자는 지금보다는 11월 또는 12월 달에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배당주는 이제 배당락이 있으면 또 주가가 빠지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배당 수익이 높은 종목들에 투자하신다 하더라도 시세 차익 관점에서는 10월까지 그리고 배당을 받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11월 또는 12월 달에 매수 포인트를 잡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